네.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730 재보선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야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고 후보자들의 윤곽이 나타나면서 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의도 정가는 두 번의 총리 후보자 낙마에 이어 정홍원 총리 유임 결정으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재보선과 인사 논란 등 정치권 소식을 장성호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달 30일 재보선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데 무려 15곳이나 됩니다. 그 지역이 어디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저희들이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예. 수도권도 있고요. 충청, 영호남 이렇게 골고루 나눠져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느 곳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네, 서울은 동작을이죠. 한 군데. 예. 그다음에 경기도가 5개입니다. 수원이 3곳. 수원, 대전 불릴 정도입니다. 예.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이렇게 3곳이고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평택을 남아있죠. 또 경기도에는 김포가 있습니다. 이래서 서울이 하나, 경기도가 5개, 수도권이 전부 다 6곳입니다. 수도권이 6곳이나 되는군요. 네, 수도권이 6곳. 네, 지금 나와 있죠. 예. 수도권이 6곳이고, 그다음에 충청권은 3곳입니다. 대전, 대덕, 충청북도, 네, 나오죠? 예. 충청북도, 충주, 충남, 서산, 태안, 예. 충청도.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해서 충청권을 합하면은 여기가 무려 9개. 15개 중에서 9곳이 충청권 이북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남, 호남 빼고 9곳이라고 얘기하면은 미니 총선이라 불러도 충분히 맞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이 수도권, 특히 수도권 6지역을 볼 때 거물급 인사들이 이번에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재보선이 아니고 이게 정치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총선이 미니 총선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은 다음 총선 사이에는 이제는 선거가 별로 없습니다. 많아야 한 개 정도, 한 군데 정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선 잠룡들 지금 국회의원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다음 총선 때 들어갈 겁니까? 총선 때 들어가죠. 당선되가 놓은 다음에 바로 또 대선 나오기 어려우니까 이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들어가면서 상대 후보가 비슷한 이 거물급 인사 만나죠. 탈락돼 버리면은 대선의 꿈도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잠룡들한테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야 간에 만약에 이번에 지는 쪽은 아마 지도부가 치명상을 입을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려요. 어느 쪽이든 간에. 그래서 여야 또는 출마하는 정치인들끼리도 이번 재보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장 교수님, 수도권 지역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의 바로미터. 그러니까 수도권은 영호남과 달리 여론, 더구나 대통령 지지율, 각 정당의 지지율이 그대로 반영되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재보선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역대 재보선이 별들의 전쟁, 또 올드보이의 귀환,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번에도 뭐 그와 똑같이 아까 우리 박상명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 이번 각 당의 세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공천 경쟁이 1차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설적으로 이번 재보궐선거도 결국은 박근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월호 사건 등을 비롯한 정권 심판이냐, 정권 안정이냐 이런 걸 또 여야가 선거 전략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근혜 마케팅을 어느 쪽에서 효율적으로 하냐 이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판세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여야 공모가 있었는데 어떤 인물들이 눈에 띕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는 분들을 주로 얘기해야 될 텐데 서울 보니까요. 동작을하는 김문수 역시 얘기는 또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김문수 지사라든지 김황식, 오세훈 전 시장들이 아마 거론이 되고 있어요. 또 야권에서는 금태섭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쪽이죠. 대변인. 그다음에 정동영 고문도 원래 여기 지역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나왔다가 정몽준 전 의원한테 탈락이 된 거예요. 경기도 수원을 보니까 여기는 이제 박홍서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정미경 전 의원이 이렇게 신청을 했고 야당에서는 뭐 이기호 전 의원도 눈에 보이네요. 또 수원병에 보니까 이거는 신청은 아닙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이 아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야권에서는 김상곤 전 교육감이 노리고 있는 것 같고 수원정에는 지금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아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리고 야권에서는 손학규 지사. 아직까지 이거는
전략 공천 돼버리면은 다른 인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천 신청한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인물들이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또 정치적 거물들도 있고 또 신인들도 있고 네. 관심을 끄는 인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는 신인들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휴가철이고 그래서 정치적 관심이 없고 지금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거물들이 나가서 조직 선거, 바람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교수님. 네. 충청도에서도 이번에 세 군데에서 재보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충청 지역 민심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6.4 지방선거의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싹쓸이를 했던 지역이지만은 또 재보선은 다를 수 있고요.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요? 저도 충청도지만 예. 충청도 표심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쪽을 완전히 밀어주는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 지난번 6.4 지방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겼다고 전망할 수는 없는 지역이 우리 충청도고 예. 이제 대덕에는 박성효 전 이제 시장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김근식, 서준원, 정용기 전 대덕구청장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야당에서는 김창수 전 의원과 송용호 전 예. 충남대 총장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충북 충주는 이종배 전 충주시장, 뭐 이재충 전 충북 행정부지사 그리고 야당에서는 윤성옥 전 도의원 이렇게 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산태안 여기가 엄청 복잡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분이 벌써 9분이나 됐는데. 9분이나 됩니까? 예. 이제 성완종 지사가 엊그제 지금 뭐 대법원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당 같은 경우는 뭐 김재식 변호사, 문재풍 변호사 전 위원장이고 박태권 전 의원 그리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 그리고 유상권 전 서산시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 아주 뭐 대여급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공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왜 이렇게 많이들 나오시는지. 그리고 새정치 쪽에서는 조기선 전 서산시장, 조한기 서산태안위원장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서산태안 지역은 새누리당의 강세로 보고 있지 않나 후보자들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충청 지역 민심은 뭐 말씀하신 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요. 네, 잘 모릅니다. 호남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네. 호남 지역도 4곳이나 선거가 치러질 예정 아니겠습니까? 예. 충청도에서 오신 분이 충청도를 모르면은 예, 호남은 광주, 광산, 이쪽인데 여기는 이제 지금 천정배 전 의원이 지금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었죠. 이쪽에 신청을 했습니다. 전남, 나주, 하순, 이 호남 쪽은 아무래도 새누리당은 여기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쪽이죠. 그러니까 야당의 누가가 중요하죠. 전남, 나주, 화순 같은 경우에는 송영호 전 대사라든지 신정훈 전 시장, 최인기 전 의원 등등이 지금 신청을 했고요. 순천 곡성은 좀 괜찮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관심을 끄는 대목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출사표를 던져서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제 왕의 남자의 귀환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가는 지역인데요.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뭐 구이성, 노관규 전 시장 같은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야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는데 과연 순천 곡성에서 이정현 전 수석이 여기서 지금 진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물론 이 방송 들으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왔지 이렇게 말할 수 모르겠나. 처음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더라도 여기서 정말 화끈하게 정말 아슬아슬해진다고 얘기하면은 정말 이정현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야권 호남에 진짜 명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만큼 득표를 낼지 또 넘어서 당선될 수 있을지. 저는 순천 곡성인데 이정현 전 수석이 여기에 승부수를 던진 건 상당히 나름대로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과거에도 이정현 수석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득표는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한 30% 정도는 나왔었죠. 호남에서 그 정도 그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또 6.4 지방선거고. 지역이 뭐 당시엔 광주 서구에서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순천, 곡성 지역이니까 어떻게 고향? 그렇죠. 고향이고 또 시골인데 그러니까 6.4 지방선거가 끝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쪽은 호남 명단 같은 경우에는 6.4 지방선거의 연장선될 확률이 많아요. 자, 이쪽이 정말 전국적인 관심이 되는 것이 대통령의 남자가 내려갔기 때문에
아무리 호남 지역이라도 관심이 많을 수가 없고 중앙당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야권의 후보를 보면 노관규 전 순천시장, 서가번 전 의원, 조순영 전 청와대 정무수석 누가 봐도 내놓으라 하는 그런 무게의 예. 중량감 있는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천을 잘못하면 무소속 후보가 또 나올 변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승산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우리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 선거는 해봐야 하는 거. 해봐야 하는 거니까 그런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영남은 반대로 새누리당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울산과 부산 두 곳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이 지역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기도 뭐 판은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이 부산 해운대 기장에 오거돈 전 후보가 나올지 말지가 변수인데 그거 그렇죠. 아니라고 얘기하면 영남권은 판이 이미 굳어졌습니다. 울산에 누가 되겠습니까? 예. 울산에 뭐 박명호 전 시장이 이제 여당에서 이번에 한번 출마한다 그러는데 부산 해운대 기장에도 새누리당에서 12명이나 신청을 했어요. 그거 다 설명하면 시간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누가 한 사람이 압축된다고 하더라도 오거돈 전 후보가 이게 만약에 넣을 경우에는 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이번에 육사 지방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지지 않았습니까?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도 새누리당에서는 안전한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거돈 후보가 나올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되겠군요. 근데 예. 그것도 오거돈 후보가 이번에도 또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올 것이냐, 그거에 대한 또 변수가 상당히 있고 그 포인트가 틀립니다. 예. 730 재보선을 예측해 봤는데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무래도 가장 큰 정치 이슈는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아니겠습니까? 돌고 돌아서 2달 만에 원점으로 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박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개혁형이고 국민이 원하는 분이고 또 총리를 안대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는 후보자 했다가 낙마된 상황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왜 다시 그냥 없던 걸로 해버렸지? 왜 그랬을까? 벼랑 끝에 서 있다 대통령이. 정말의 벼랑 끝에. 잘못 뒤져버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예. 벼랑 끝에서 움켜진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육지책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육지책.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박 대통령의 심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예, 아무래도 고육주책이라는 말씀하셨는데 730 재보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총리를 청문회도 서야 되고 그 과정이 직접적으로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리 넓지 않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선택의 폭이 야당이 너무나게 강력하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여론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론과 언론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도 아예 낙마시켜 버리겠다고 인사청문위원장을 맡으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을 강력하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택할 여지는 없었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730 보궐선거 국민에서 또 다른 후보를 내세워서 어떤 후보를 내세워도 야당에서 후보를 추천을 해서 그 후보를 내세워도 그 후보가 낙마할 가능성도 지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대통령의 판단을 저는 어느 정도 좀 잘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원칙과 신뢰, 법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서 끝까지 청문회에 올려서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하지 않도록 하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든지 하는 것이 저는 좋았겠다. 그러나 이미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총리 유임이 영원히 가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730 보궐선거 끝나고 연말 전까지 임시적인 한시적인 총리직을 수행하리라고 봅니다. 방금 이제 장 교수님 야당이 너무 압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 대통령이 야당이 압박한다고 말 듣고 압박하지 않으면 밀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야당 압박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인사청문회까지 갔을 때 그 후폭풍을 두려워하던 겁니다. 7월 14일에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권 주자가 다 중도 사퇴하라고 얘기한 마당에 이 압박이 더 컸던 거죠. 그런 와중에 7.14 전당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또 하나 7월 30일에 재보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보선 있는데 인사청문회를 표결까지 가가지고 표결해서 만약에 낙마했을 경우에는 박 대통령 완전히 임백 가는 거죠.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야당도 압박하고 언론도 압박했다고 말을 맞는 것이지 예. 야당 압박 때문에 박찬동이 수혜했다 이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청와대하고 새누리당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문창극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에 한 20여 분 정도를 뭐 의견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라고 일부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부인이 반대한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것이 사실은 뭐 인사청문회의 장점도 있고 이렇게 안 좋은 면이다. 아까 보면 뭐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뒤져서 나오는 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집에 있는 식구들이나 이렇게 가족들은 상당히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원인이 이제 여기에 이제 있는 건데 그러나 저는 마라톤을 42.19km에서 30km까지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럼 30km까지 온 선수한테 다시 20km 가서 다시 뛰라고 하면 뛰겠습니까? 진도가 이만큼 나간 것을 인사청문회를 다시 뭐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바꿔야 되느니 어떻게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는 이런 말을 하지만 저는 전공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꼼수 정치로 비칠 수가 있고 그래서 법과 원칙대로 해서 신상 털기 있으면 신상 털기 하고 언론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당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을 견제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들춰내서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국민들한테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야당의 몫이고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지금 야권의 가장 좋은 소재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선명성에서 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정면으로 전공법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좋겠다. 저희들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그 문창극 후보자 낙마 그리고 정홍원 총리 유임 과정을 보면서 국무총리제 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과도한 검증의 잣대를 들여다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검증이 아니죠. 기본적인 검증도 안 된 사람을 인사청문회에 보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많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자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인사청문회에 가려다 보니까 너무도 큰 문제 수여해서 구멍이 뻥뻥 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인사청문회까지 보낸다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그 높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인사청문회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켜볼까? 이거는 저는 정말로 방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꼼수라고 봅니다. 국무총리제 위기는 헌정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상적으로 가기 위한 민주주의가 제도화되고 정착되기 위한 지금 아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청와대나 인사 담당자들은 시간을 길게 보고 3개월, 5개월 정도 전부터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대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에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 복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730 재보선 그리고 인사 논란 등 정치권 소식 알아봤는데요. 두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